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수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의 운명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막바지에 한 말이고요. 이번 선거는 미국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된다. 전임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뛴 이 중간 선거에 투표와 개표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하원 435석, 상원 의원 35석, 그리고 주지사 36석에 대한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여러분 이제 앞두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 미국의 중간 선거의 개표 현황과 또 이 결과에 대한 우리 증시와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특집 순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NH투자증권의 신환종 리서치센터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궁금한데요, 민 교수님. 네. 자, 지금 현재 CNN이라든지 라스무스 이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 속속 출구조사 결과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 화면에서도 보여주신 것 같으면 이제 동부하고 이제 중부 주들이 이제 투표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끝나자마자 이제 말씀하신 CNN 등의 여론조사 기관, 그 언론사에서 예. 그 출구조사 결과를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지금 그 상원과 하원의 어떤 그 예상 뭐라고 할까요? 그 의석수를 좀 보고 있는데 예. 상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화당이 42석, 예. 민주당은 35석. 예, 지금까지 이제 이게 투표가 종료된 지역만 봤을 때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투표가 끝나야지만 그게 그렇겠죠.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지금 나오는 것은 출구조사 결과 나오는 것은 투표가 다 끝난 동부 예. 그리고 중부 지역 일부가 예.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보니까 미국을 딱 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중동부까지는 아마 투표가 종료가 되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중서부부터 서부까지는 아직은 출구조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서부까지 결과를 알려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정도는 돼야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군요. 현재까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좀 앞서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원은 전원을 뽑는 게 아니라 35번만 뽑고 그리고 그중에 민주당 그 현역 의원이 26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의원이 이제 42석이 이제 그 의석을 지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반면에 적은 수인 35명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박빙입니다. 이제 현재 그 공화당이 64석 그리고 민주당이 58석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경합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개표 결과가 나와서 끝날 때까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까지 이제 투표가 완료된 중동부 지방까지 출구조사를 해본 결과는 사실은 예상을 조금 뒤엎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 양쪽에 다 우세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의 분석대로 사실은 중서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위주의 또 의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역 혹은 알래스카라든지 하와이까지 다 투표가 완료돼 봐야지만 정확한 이 판세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이 업데이트되는 그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신 센터장님. 네.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하는 지금 현 체제가 유지되는 거.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서 상하원 이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들 합니다만 민주당이 다 장악해서 이른바 여소야대가 확실히 돼버리는 것.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 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반대의 경우 예를 들면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 이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자, 이 경우 이 네 가지를 다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 체제가 유지되는 거하고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아마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요걸 케이스별로 좀 나눠서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금융시장은
상원은 공화당, 예. 하원은 민주당이 될 거라는 거를 그냥 반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오늘 끝난다면 예. 예정했던 대로 끝난다면 금융시장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반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공화당이 이제 하원까지 이기게 되는 예. 박빙으로 아마 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겠네요. 보는데요. 예상 외니까. 예. 지난 1962년 이후에 중간선거 한 14번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 중간선거 끝나고 미국의 주가는 12번 정도가 올랐고요. 14번 중에 12번이 올랐어요. 네, 결과에 다 관계없이. 올랐습니다. 네, 예. 불확실성 해소 같은 네. 경우로 올랐습니다. 어허. 이게 저희가 D 플러스 30일 한 달 전후로 이렇게 봤을 때요. 일단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올랐다는 과거 통계가 있고요. 예. 금리는 7번은 오르고 7번은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확히 절반이군요. 예. 그래서 통화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여기에는 실은 미국 대선 자체, 중간선거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과거하고 틀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10년간 풀었던 양적 완화로 풀었던 돈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의 예. 금리 인상 사이클의 거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이렇게 분립되는 예.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지난 2년 동안 맘대로 했던 것처럼은 안 되겠지라는 것들이 반영되고 예. 지금 올해 말에 12월에 금리 인상 한 번, 내년에 3번 정도를 반영하는 요 속도대로 갈 것 같기는 한데 예. 이게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했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힘이 실은 더 세지는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예상 외로 자꾸 경기 부양도 그렇고 현재도 상당히 높은 성장률인데 예. 끌어모아서 실은 인프라라든가 뭐 감세도 실은 추가로 2.0 더 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이런 문제도 있겠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부양과 성장률 더 속도를 내면서 금리가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예.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원래 왔던 추세대로 한 달이나 뭐 한 그 정도 후에 다시 어느 정도 제대로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실은 상승 요인은 감세와 인프라 이런 게 있지만 예. 하락 요인은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을 트럼프 자기 입장으로 하면은 또 하락 요인도 있으니까 예. 대신에 주가는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걱정했던 게 혹시 2019년, 20년 점점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데요. 올해 한 3.0, 내년에 뭐 2.6, 내년 그 다음에 2020년에 1.9 이렇게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이 비슷해지는 상황으로 가기는 갈 건데 2020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추가적으로는 부용을 통해 가지고 2020년도 괜찮은 성장률이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지금 미국의 어떤 주가라든가 이 상황은 단기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계속 가기는 쉽지 않은. 그래서 이 단기간의 급변동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 증시는 대체로 올랐고요. 또 이 금리 시장, 이 채권 금리는 절반은 하락했고 절반은 올랐으니까 이번에 경우에 어떻게 나올는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민 교수님, 이 중간 선거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는 대선과 총선이 있는데 사실 대선과 총선이 한 2년 터울로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으니 사실은 이게 우리의 총선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상하원 또 주지사 선거를 같이 하니까 우리 지자체 단체장 선거하고는 우리는 따로따로 하는데 여기 같이 하게 돼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요, 이 중간 선거의 의미가 어느 정도 크고요. 또 이게 그 다음에 벌어지는 대선 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통상? 우리나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총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좀 예.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임기가 우리나라와 미국은 좀 다르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 국회의원이 4년이잖아요. 4년이고. 그래서 네. 이제 그게 같이 돌아갈 수가 없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4년이고 연방 상원의원이 6년.
예. 하원의원이 2년이에요. 다 아하. 짝수년이기 때문에 예. 이게 2년마다 하원의원은 모두 다 선거를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고 근데 연방 상원의원은 6년이니까 3분의 1씩 2년마다 선거를 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은 4년마다 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4년 주기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그 대통령 선거만 치르는 게 아니라 예. 상원 그다음 해당되는 상원의원, 하원 전원 그리고 예. 주지사 해당되는 그 지역 그리고 지방선거도 같이 돌아오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있는데 그 하원의원과 대통령이 이제 그 하원이 2년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선거 중간에 이제 중간 선거가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간 선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어요. 예. 미국도. 그래서 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 행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평가고요. 가장 그 평가받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 중간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좀 경제 상황이 좀 예. 좋으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그 반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수 있지만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강조하는 것이 이제 건강보험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집권당인 여당이 승리를 한다면 즉 예. 연방 상원에서 다수당을 수상하게 되면 이것은 그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을 지지해 주는 거죠, 유권자가. 그러한 신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남은 2년 동안 그 현직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재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청신호가 커지는 거죠. 물론 이제 남은 2년 동안 이제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2년 동안의 임기를 그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받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이 추구하는 주요 국정 과제를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국면이 되고요. 반면에 중간 선거에서 결과가 좋지는 않게 나와서 만약 그 상하원을 다 잃게 된다면 예. 대부분의 중간 선거 결과는 대통령 당에게는 집권당이 굉장히 그 가혹한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대통령이 재선 그리고 이제 유권자의 어떤 민심 이런 걸 예. 읽는 데 있어서 이제 대통령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분발해야 되는 경우가 되고 야당한테는 2년 후 그 대선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제가 쭉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을 제외하면 다 연임에 성공했죠. 8년씩 했지 않습니까? 클린턴도 그렇고 아들 조지 부시도 2번 했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번 했으니까 대체로 다 2번씩 했는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힌트를 받으셨을 텐데 중간 선거는 집권당이 대부분 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만약의 경우에 중간 선거에 이겼을 경우에는 거의 100% 재선이 된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초전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대선이 또 오면 대선 때 또 이슈가 있고요. 또 경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판이 열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중간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남은 2년 동안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분위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집권당이 유리하게 나오는 것이 대통령이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주도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2년 후의 결과를 볼 때는 아무래도 2년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경제 상황이라든지 대외 정착이라든지 그렇군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중간 선거의 결과가 대선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지금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는요. 하원이 제일 관심사니까요. 하원에 69석 그리고 민주당이 64석으로 여전히 출구조사가 더 확장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조금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거다라는 출구조사가 현재까지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만약에 지금은 확실히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네. 하원을 만약에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된다면 가장 관심사가 하원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죠. 네. 상원은 주로 이제 외교 안보 쪽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탄핵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데서 훨씬 더 정치적이고 하원은 어떻게 보면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권한이 더 많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미중 간의 이 무역 갈등도 사실은 법으로 뭘 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대부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뒤집어진다 그러면 훨씬 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쓸 카드가 축소되지 않겠냐 그런 전망들도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버리면 미국과 중국 간에 예,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예, 지금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은 다른 뭐 러시아 스캔들 또 뭐 국내 여러 가지 이슈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와 무역 전쟁 파트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통틀어서 초당파적으로 예.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이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역풍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마 중간선거 끝나면 바로 이제 대선 체제로 가는데요. 그렇겠죠. 실은 민주당이 아주 중요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놓치고 있는 셈인데 아마 이 화두를 서로들 이용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온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렇죠. 이게 보호무역은 실은 원래 민주당 카드죠. 민주당 카드입니다. 예. 예. 지난번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백인 노동자층도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민주당의 민주당이죠, 세력이었죠. 유니온. 근데 80년대 레이건부터 해서 신보수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특히 2010년 중간 선거를 보시면요. 예. 그때 바로 4년 동안 양원을 가졌던 민주당이 다 뺏깁니다. 예. 그때 이슈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만 티파티 등등 나오면서 예.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 보호부터 해서 미국의 민주당에 있었던 유권자들이 전부 다 공화당으로 실은 돌아선 것들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중 무역 전쟁은 저희 생각에는 11월 29일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G20에서 만나서 예. 뭐 얘기도 하고 또 뭐 포옹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가 이제 완화 국면으로 가는 걸로 보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공화당의 또 트럼프 정책,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당 전체 그리고 민주당 전체, 미국 사람 전체가 그동안 중국이 저렇게 커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동안 도대체 뭐 했냐는 식으로 화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초당파적으로 아마 정권을 2020년에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아하. 계속해서 지금부터 10년이 앞으로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예. 아마 내년은 또 2년의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실은 중간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은 성질대로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선거 때문에 끝나면 2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여기 화두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대선의 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좀 더 강한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에 조금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추가로 예. 말씀드리면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 경제하시는 분이 이렇게 정치 쪽도 이렇게 잘하시는지 너무 잘하시니까 지금 교수님 좀 당황하시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정치 경제적인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 우선주의 핵심이 통상하고 이민이기 때문에 이건 통상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뭐라고 할까요? 정점에 놓고서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될 부분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시장을 너무 힘들게 해서는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재선이 있는 선거가 되면 그 강도가 좀 세지겠죠.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의 어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위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중 정책은 실패를 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이만큼 치고 오는 동안 미국은 뭘 했었는가? 뭘 했냐? 너무 키워진 것이 아니냐 속된 말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공화당, 네. 민주당과의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대중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가지고 이제 미국이 어떤 통상이라든지 첨단 산업, 4차 산업의 부분에서 우위를 확실히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어떤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의견이 조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선거 결과에 의해서 어떤 미국의 어떤 대중 압박 정책이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번 중간선거가 끝나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대선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예.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고 이제 잠룡들이죠. 우리나라 말로. 잠룡들이 이제 자기 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자금을 모으고 이제 자신을 이제 알리기 시작할 거예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중시되는 이제 유권자 집단이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스트벨트에 있는 백인 유권자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2016년에 그 어떤 러스트벨트에 있는 백인 유권자들을 놓침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깝게 패배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공화당도 공을 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적인 그러한 정책을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2020년 대선까지는 어떤 민주당에서도 보호무역주의적인 즉 공정무역을 내세워서 무역 수지를 줄이고 미국 내에 또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기조에는 변화가 없고 잘못하면 이제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은 그 트럼프가 다른 것보다 무역 질서에 실은 집중적으로 예. 아주 고집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국제 무역 질서를 보면은 90년대 가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90년대 WTO도 실은 미국이 자기 맘대로 만든 겁니다. 그 지적재산권도 안 들어가 있었고 자기들이 잘하는 법률 서비스, 농업 이거 왜 없어 하고 집어넣었는데 맘대로 했고요. 그렇게 한 28년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그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WTO도 뭐 탈퇴한다고 그러고 무용지물로 만들고 지금 양자 협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프타였던 USMCA를 일단은 9월 8월 초까지 8월 말에 마무리 지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일본이랑 선거 끝나고 나서 일본이랑 무역 협상을 이제 할 거고요. 네, 기다리라고 했죠. 예. 예. 그 다음에 실은 이제 유럽과도 다시 뭔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중국인데요. 이게 지금 길게 보면은 가트와 WTO와 그 다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운 무언가는 판을 네. 갈아엎는 이 과정이 있다고 본다면은 아 만약에 공화당이 이겼을 때 더 힘이 세지 트럼프가 왜냐하면 이쪽은 2년마다 선거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나라, 중국은 그런 평가가 필요 없는 나라.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만만 뒤인 중국이 유리해지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유리할 때 룰을 바꾸는 식으로 예.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은 그게 공화당이 압승하게 되면 자, 혹시나 사실은 할까 걱정이 중간 되는. 선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중간 선거가 과연 미국의 정책이란 측면에서 대중 정책이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을까? 또 미국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게 관심인데 두 분의 공통적인 시각은 이런 거군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이제 대선 레이스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중국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경쟁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다가오는 2019년 또 2020년이 훨씬 더 걱정스러운 국면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말씀 나누고 있는 동안에 하원의 출구조사가 계속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76대 70으로 이 격차가 그냥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내적인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 후반기, 1기의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가장 이제 기대를 모으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이라는 게 1.5조 달러 SOC 투자 아니겠어요? 근데 SOC 투자라는 거는 이 정치적인 이슈이면서도 민생 아니겠습니까? 내 지역의 어떤 도로, 또 교량, 학교, 병원,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야당의 입장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일견 든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이 민생 이슈고 예. 이제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슈는 이게 공화당 이슈가 아니라 민주당 이슈입니다, 원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주도의 어떤 그 국민의 후생 복지, 그다음에 인프라 까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경제 전통적이기 이념적으로 때문에. 보면 케인지안에 가까운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16년 대선 기간에 그 트럼프 후보가 그걸 들고 나왔을 때 공화당 지도부는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그렇죠.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그걸 선호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후보가 들고 나오면서 이제 이슈가 됐었고, 이제 당선이 되니까 공화당 지도부가 마지못해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명분이.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것과 공화당이 원하는 것의 그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그러면 1.5조 달러의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예. 여기에서 이제 양당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공화당은 아무래도 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예.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그 공적 자금을 많이 투자해서 이제 그 사업을 끌고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을 뿐이지 큰 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이후에 인프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민주당도 이제 막을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그러면 걸림돌이 없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물론 이제 자금 조달을 민간 자본을 대거 끌어들일 건지 아니면 예산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에 이 의회 만약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원은 다 지역구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에 인프라를 깔아준다는데 이걸 막을 이유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왜 걸림돌이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1.5조 달러, 1조 5천억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1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예. 이제 승인을 했고요. 그 중에 내년이 아마 450억 달러 정도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근데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1조 3천억 달러 어떻게 할 거냐는 거가 상당히 불확실한데요. 네. 일본의 국부펀드로 우리가 좀 도와줄게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뭐 네. 그게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나머지의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그 제가 생각해 보는 거는 지금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뭐 실은 미국 주식조차도 상당히 불확실하고요. 예. 다른 신흥국도 그렇고 유럽도 내년에 별로 좋은 게 보이지도 않고 해가지고 예. 별론데요. 자, 채권만 조금 내년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의 대체 투자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건설, 예. 뭐 인프라 깔고 그다음에 그 한 연간으로 뭐 한 5%, 6%, 7% 안정적으로 준다 그러면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트럼프가 이제 아마 만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민간을 유치하면 예. 될 수는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예. 공화당이 압승을 해서 간다면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로 미국이 제일 좋고 미국에 투자하라는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을 이기게 되면 예산 문제가 이제 그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연방 정부 폐쇄라든가 지금 그 재정 지출 상한 문제인데요. 부채 한도 문제인데요. 2013년에 그때 연방 정부 폐쇄된 적이 있죠. 그때 2014년 초반에 예. 그때처럼 그때는 공화당이 반대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반대의 경우가 올해 2월에 이게 1년 연기돼서 내년 3월 1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예. 그때 타협 안 하고 예. 또 패소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그 만약에 압도하게 된다면 예. 그래서 아마 인프라 문제도 요 재정 지출 예산안 문제가 이 하원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도하게 된다면은 그런 문제가 지금 시끄러워지면서 인프라도 그렇게 강하게 튀어나오지 못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게 CNN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화당이 81 그리고 민주당이 75석의 의석을 얻을 거다.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투표가 종료되고 나서 출구조사에 응한
그 지역구들만 저희가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 에너지투자증권의 신환종 교수와 한참 투표와 개표가 진행 중인 미국 중간 선거의 개표 상황 분석과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시 전화 말씀 들으시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멈추지 않는 선거 기계다. 이 미국 언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막바지에 정말 왕성한 선거 운동을 지켜보면서 평한 얘기인데요. 미국 국민들도 그렇고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와 인상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굉장한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인 것을 이번 중간 선거를 보면서도 한결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민정훈 교수님. 선거 결과는 뭐 상원은 이변이 없는 한 공화당의 승리로. 왜냐하면 선거 구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더군요. 이번에 바뀌는 의석 중에 상당 부분이 민주당이니까 공화당은 수성하기 편하게 돼 있는 거고 지금 판세로는 글쎄요.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공화당이 하원에서 지더라도 석패, 완패는 아닌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출구조사 결과라고 분석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2년 남은 대선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스캔들 또 뭐 청문회 또 자질 논란 뭐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내부에 레지스탕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그 의미 없는 소란 정도 그리고 이게 너무 민주당이나 이 다른 반대쪽의 언론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너무 발목 잡고 식상한 얘기 아니야 이런 여론이 들 수도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러시아 스캔들 문제라든지 섹스 스캔들 문제라든지 뭐 스캔들 많이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히 말씀해 밀러 특검이 이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의 개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1년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대중들한테도 발표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고용한 그 사람이죠. 보스라고 하는 법무부 차관한테만 들어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권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용어로 말한다면 유권자들이 필요한 거죠. 퍼티그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식상해지고 별 감흥을 못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그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저희가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아 이것은 1974년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결정적인 어떤 녹음 테이프가 나와가지고 사임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러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제 유권자들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뭐 감흥을 일으키고 반응할 이럴 확률은 굉장히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받겠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유권자를 동원을 해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은 점점 더 작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 정치 전문가인 미국 정치 전문가인 민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딱 2년 전에 미국 대선전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되냐 이런 강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졌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1년 동안에 보면은 트럼프는 스캔들로 인해서 탄핵당할 것이다. 혹은 트럼프는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와 어떤 인상 때문에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을 판다든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결과를 무시하고라도 2년 남은 1기 임기에 대해서 과연 이 트럼프란 정치인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느냐가 남은 2년 동안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기본 토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왜 당선됐는지부터 이제 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내부 악재와 외부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서베이 중에서 하나 보면요.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율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45 이렇게 나오죠.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2000년대 초반 이후로 거의 15%,
20% 미만으로 다 떨어져 그 버렸어요. 우리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공화당, 민주당 뽑긴 하는데요. 예.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뽑는데 실제 지지는 군, 그죠? 그다음에 차라리 대통령이 낫다는 얘기고요. 예. 법원에 대한 지지율은 삼권 분립 아닙니까? 예. 법원에 대한 지지율도 한 30% 정도로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군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지금 저 공화민주 84대 아. 83으로 박빙으로 이제 민주당이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예, 계속 네. 보시죠. 그 지금 그 금융위기 이후에 예. 글로벌 추세가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 기존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나와서 예. 이태리의 오송운동이 1등을 한 이유, 그죠? 스페인의 포데모스, 시오다다노스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정당이 막 1, 2등을 하는 이유, 예. 트럼프가 아웃사이더였다가 지금 1등을 한 이유, 지난 몇 주 전에 브라질의 볼소나로라고 하는 아웃사이더가 1등을 한 그렇죠. 이유들, 이것들이 기존 정당, 기존 정치인은 못 믿겠다. 특히 의회 정치인들입니다. 말만 하고 한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는 뭐라도 하라는. 그런데 트럼프를 우리가 처음에는 장사꾼으로 봤는데요. 예. 저희 기업의 CEO일 때는 장사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예. 정치, 외교, 안보, 전략 이렇게 실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은 지난 그 1년 동안 그 우리가 월스트리트에서 주로 정보를 많이 받았는데요. 예. 이 정보들이 잘 안 맞아요. 어허. 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뭐 이런 것들 예. 금방 해도 될 거야. 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피해를 보는데. 근데 그 얘기들이 안 맞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의 그 기업 CEO들의 임기는 5년 또는 애플도 5년입니다. 이분들은 큰 무리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윤 추구가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한테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파워가 절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2등 국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할 수 예.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우리가 볼 때는 장사꾼이 아니고요. 총체적인 측면에 지금 대통령인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실은 하고 싶었던 못했던 여러 가지 이슈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대통령, 실행하는 대통령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다른 의회라 법보다는 행정부의 대통령한테 힘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이 중간 선거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죠. 이 한반도 문제.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꽉 쥐고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정치적으로는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의회에서 뭐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원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뀐다면 추동력을 조금은 상실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있단 말이에요. 뭐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요. 예. 뭐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만 그 이전 질문에 추가를 하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웃사이더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정책의 의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워싱턴 기존 정치인들의 빚이 별로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웃사이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2010년 대선 기간에 이제 하도 논란이 쌓이니까 공화당 지도부들이 제대로 그 지원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어허. 그런데 이제 러스트벨트라든지 어떤 풀뿌리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박빙이지만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 이제 지금 민주당이 역전했습니다. 출구조사 기준. 예, 계속해 주시죠. 당선이 된 이후에 자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의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현재까지만 본다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대통령이다. 그렇군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그 한반도 정책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도 이제 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 대화 분위기죠. 최대 관여 정책은 사실 민주당이 원래 추구하던 그러한 대북 정책의 기조였어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이 강경한 정책이었고 민주당이 대화를 해서 문제를 타협으로 풀어내야 된다 이런 기조를 갖고 있는 정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식에 들어서 이제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해서 이제 관여 쪽에 이제 무기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큰 기조에 있어서 어떤 제동을 걸 그런 명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을 보면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뭐 좀 동의를 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북 정책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에서 대외 정책 부분은 사실은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군 통수권자부터 시작해서 어떤 국가의 그렇군요. 원수로서 조약을 체결하고 이제 외국의 원수를 만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독점권을 갖고 싶다 하고요. 일단 대통령이 이를 예. 추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준을 받거나 예. 그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이제 의회가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대북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을 좀 늦게 할 수 있고 지체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예. 그러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의지만 갖고 대북 정책 그 북미 역사에서 성과가 좀 나온다면 거의 이제 그 자기 의지대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렇고요. 생각하기 때문에 제한되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 다시 민주당이 한 석을 더 추가해서 현재까지 출구조사가 나온 지역구를 보면 88대 86으로 이제 민주당이 격차를 조금은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회담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중간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북미 정상회담은 1월 혹은 2월 내년 초에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네, 저도 그 동의하는데요. 예전에 1994년에 클링턴이 아마 그때 제네바 합의인가요? 그걸 예. 하고 나서 예. 94년 중간선거 때 공화당이 이기면서 네. 약속을 파기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때는 민주당 클링턴의 정책을 공화당이 정면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실은 거꾸로인데 원래 민주당이 하는 정책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는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앞으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에는 국민들이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예. CNN 그 보면요. 작년 9월에 괌 또 하와이 막 대피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피곤해졌는지 예. 이게 말이 안 통하면은 뭐라도 해라가 거의 59%, 6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이. 네, 작년 말에 상당히 안 좋았던 예. 거죠. 그런데 올 초에 김정인 북한에서 전향적으로 나오니까 그게 많이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게 맞냐가 아마 65%인가 70%까지 막 올라갔습니다. 이것들은 국민들이 CBI든 종전이든 간에 일단 어떤 액션도 이런 액션보다는 지금 하고 있던 대로 평화적으로 하는 게 낫다라는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들이 계속 가는 한 트럼프도 또 민주당도 자연적인 방향을 계속 보이면서 예. 이렇게 계속 가던 추세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과의 미국 중간선거 개표와 투표 진행에 대한 분석과 이 경제적인 의미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대부분 다 돼서요. 저희가 다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런 특집성의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두 분께 아주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시간으로 이 알래스카하고 하와이까지 다 종결이 되려면 의석수, 그러니까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는 대충 5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의석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물론 늦은 시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민 교수님과 신 센터장님께 상하 양원의 이 판세, 의석수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공화민주양당의 승리에 대한 예측을 한번 들으면서 오늘 순서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전문가신 민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2016년 대선에 승자를 맞추지 못해서 교수님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의 또 책임을 주시네요. 앵커께서.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보고요. 그다음에 막판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통해서 공화당 지지 겹치는 걸 보면 상원은 지금 예측대로 예.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2대 48 정도가 되거나 예. 51대 49 정도 돼서 공화당이 유지할 거고요.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공화당이 한두 석 정도 더 더 얻을 얻을 수 있다.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박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여전히 좀 승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좀 의석을 얻어서 다수당이 되더라도 예.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18표가 그 다수당 그 기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220표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간다면 한 225표까지 그렇군요. 아니면 그 이전에서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센터님. 저는 일단 미국 사람들은 예.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을 한쪽에 몰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60년대 이후에도 그 대통령을 공화당이 가져가면 그 의회는 민주당한테 예. 이게 실은 거의 반복돼 왔거든요. 예. 그런데 요 90년, 2000년 이후에는 거의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해온 상황이 4년 빼고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게 어려운 문제를 자꾸 그래서 어제 모 방송국에서 제가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래가지고 일단 공화당을 골랐기 때문에 박빙으로 공화당이 이길 거라는 의견을 일단 제시를 하는데 하원을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이겨봤자 51대 차시고 그런데 이게 보통 그 중간 선거에서는 집권당이 지는 게 관례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박빙으로 졌다 또는 이겼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고요. 이거는 트럼프 이번에 이게 만약 민주당으로 하원이 간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저기에 제재가 많이 걸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래서 이 결과보다는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 정책의 힘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자, 미국 현지의 정치 전문가 한 분은 이런 분석을 하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상하원 중간 선거는 민주공화당의 선거가 아니라 공화당 내부의 트럼프 지지 세력과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 세력 그리고 민주당의 삼각구도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중간 선거 결과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만 보면 트럼프의 정치적인 영향력 또 대선전에서의 득표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지반 트럼프의 승리를 점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분석들을 두 분이 해주셨고 트럼프의 2년 동안에 남아있는 임기 2년 동안의 정책적인 추동력도 과히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을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선거 결과에 대한 것들은요. 계속해서 저희 한국경제TV의 전문가들과 상세한 결과들 그리고 분석들을 같이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증시라인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